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2025년 12월 이제 한 해 또 마무리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교육받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기도로 키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받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적용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30분 만에 끝내달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옛 꿈에서 뭐 발표회 준비 때문에 좀 대관이 꼬여가지고, 네, 우리 하메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이 1년 내내 꼬이는데, 네, 그래서 좀 꼬이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네, 니콜라스 카라는 분이 쓴 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책을 읽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빌리 학교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책 읽고 또 핸드폰도 안 하고 하니까 가정에서도 이제 읽어주고 하니까 하는데, 그냥 세상에 노출된 아이들은 더더욱 책을 읽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문제예요. 그냥 가정에서 뭔가 해보려고 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시대 상황 자체가 책을 읽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자녀에게 허용되고 노출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책 읽는 습관이 잡힐 수도 있고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뭐 영유아기 아니면 뭐 초등학교 정도가 아니라, 저도 책 읽는 습관이 대학교 때 잡혔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지금 내가 얼마나 노출되고 그것을 허용하는가, 가정에서 허용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이게 통제가 가능한가에 따라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죠. 책을 읽어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을 해석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선한 것을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설교 들으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닮아서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과연 선한 것이 무엇인가,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생각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생각이 필요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까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선한 생각과 행동을 향한 길목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 생각할 만한 여유를 주지 않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미디어에서 발생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AI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너는 사고하지 않아도 돼, 생각하지 않아도 돼, 5분 만에 내가 다 작품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시대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책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출판된 지는 좀 된 책이긴 한데 최근에 뇌과학 이슈가 계속 많았잖아요. 아마 뇌과학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이슈가 있기 전 아니면 초기쯤에 그 방향을 좀 잡아줬던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AI는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아주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는가? 그래서 책 제목도 그 더 쉘로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얕은 물가. 당신은 깊은 물가로 가지 못한다. 얕은 수준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뇌는 그것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당신은 더 똑똑해졌는가? 그리고 당신의 뇌는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9세기 중반까지의 과학계에서도 그 인간의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고정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뇌는 정말 변하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 신체의 다른 장기들처럼 그냥 노화되면 그 기능을 잃어가고 결국에 좀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 머제니치라는 사람이 그 인간의 뇌로 그때는 할 수 없어서 원숭이의 뇌를 가지고 이런 실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인간의 뇌는 그냥 고정돼 있는가? 다른 장기처럼 그저 노화될 뿐인가? 그렇지 않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숭이 실험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뇌에 자극을 주면 줄수록 자극에 따라 그 뇌가 변해가는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원숭이에게 몇 번 자극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면 그 뇌에서 점점 익숙해지면 반응을 하지 않는다거나 뇌가 계속해서 그 상태와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인 생각, 반복적인 말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고 실제로 그 길목을 열어간다. 근데 언제까지 열어가냐면 어른이 돼서까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뇌가 더 활발하게 이 가소성이 변하는데 어른이 돼서도 점차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시각 장애인들이 청각이 발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청각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뇌가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더 이상 시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 신경을 점점 뇌가 줄이게 됩니다. 그 사용하는 빈도를 줄이게 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까 그 길목을 줄이게 되고 오히려 그 길목에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하는 다른 감각기관에 대한 신경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각이 발달하고 점자를 보기 위해서 촉각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기능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뇌는 인간이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변화합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뇌의 가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러닝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일부러 습관을 만들어서 자기가 리프레시하는 그 뇌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마음과 뇌까지 변화시키려면 내가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은 뛰어야겠다라고 해서 제 주변에서도 뛰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스쿼시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 이유도 다 뇌과학적으로도 이게 인정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책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도구에 관한 것입니다. 도구에 관한 것인데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그 프리드리히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철학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제 말했던 도구 사용이 인간의 생각과 사고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철학자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도구가 줬던 인간의 영향, 인간의 삶의 영향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지금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구조와 설계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계를 보겠습니다. 시계. 네, 시계. 여러분 시계가 혹시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시계? 네, 보통 우리는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시계는 그 기원전 6000년 경에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400년대, 1500년대 이때 수준이 아니라 기원전 6000년 때부터 이제 이집트에서 시계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시계라는 개념이 우리 삶에 지금은 굉장히 익숙하게 가까이 접해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시계 보려면 저기 막 광장에 가서 봐야 되고 몇 시인지 모릅니다. 그냥 해의 위치나 아니면 뭐 별의 위치나 천체적인 걸로 봤지 저렇게 시계를 통해서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중세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6000년, 기원전 6000년부터 거의 1500년, 기원 후 1500년까지. 그래서 이런 중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 우리 점심 먹고 만나자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만나요? 오늘 10시 20분부터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시 20분에 모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점심 먹고 만나자 이러면 한두 시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점심을 언제 먹었느니? 내 알바는 모르겠고 언젠가 오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약속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시간의 개념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만나자라고 하면 그냥 그 수문화 광장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언젠가 올 그 친구를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서 이렇게 만났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간의 틀에 사로잡히게 변했는가? 언제부터일까요? 아주 신앙 좋은 수도사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수도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걸 게으르다고 생각했어요. 세워라 내워라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시간에 맞게 이 시간을 잘 분배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소리 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런 시간의 개념을 만들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는 인간이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발전이 결국에는 1900년대에 와서는 손목시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가 어디 가야만 볼 수 있는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였는데 이제는 내 몸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몸에 달려 있다 보니까 시간과 나는 하나가 됐고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손목시계의 발명부터 어떤 주의가 발생한 줄 아십니까? 인간의 개인주의가 시작됐습니다. 난 내 시간에 맞춰서 내 생활에 맞춰서 살아갈 거야. 더 이상 세워라 내워라 누군가 기다려줄 수 없어. 나는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나의 뜻대로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시계라는 도구 때문에 개인주의까지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인간의 삶이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결국에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시계라는 도구를 몸에 달고 살다 보니까 인간 자체가 그냥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수반되지 않은 인간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간 안 지키는 사람도 얼마나 괘씸해요. 내 시간 다 도둑질해가는 이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처럼 시계가 몸에 붙으니까 그렇게 내가 시간이라는 것을 수반한 인간이 된 겁니다. 이처럼 도구가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집에 휴가를 갈 때 이제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항상 지도 큰 거를 아빠가 운전하고 옆에서 이렇게 펼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지도를 펼쳐서 우리가 지금 대관령을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국도 따라서 돌아가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막 고민했던, 제가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어머님도 지도 찾으셨던 경험 있으시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뭘 쓰고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때 어머니가 지도를 찾는다고 해서 차를 멈춰 세우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뭔가 말하는데 그냥 가요. 근데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불안해서 못 가잖아요. 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끝까지 가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 그게 뭐 시간이 더 걸렸는지 덜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옆에서 지도를 봐줬고 표지판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나 운전 사실 잘하는데 저 표지판도 볼 줄 아는데 저것만 의지하기에는 혹시 내 평상시 과속이 걸리지 않을까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충분히 운전할 만한 능력과 생각과 역량까지 됐는데 내비게이션이란 도구가 들어오고 나서는 인간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을 혼자 이끌어갈 만한 능력을 점점 더 상실해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엄청난 도구가 발명되면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의 뇌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 뇌가 변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사고 방식, 심지어 철학과 신앙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심지어 신앙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점검하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20세기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도구가 하나 찾아왔는데 이제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시계가 이제 1904년 정도에 인간의 몸에 처음으로 붙었대요. 손목시계로. 근데 21세기에는
이제는 컴퓨터가 인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이게 원래는 컴퓨터는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몸에 붙어서 같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일체가 되는 자체가 이제 문제로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유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잃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저자는 몇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해요. 당신의 손에 시계가 붙었을 때 개인주의가 됐던 것처럼 당신의 몸에 컴퓨터, 이 스마트폰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니콜라스 칸은 미디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익숙한 우리의 인터넷 사용법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유니클로에 갔다고 해봅시다. 저희 화도에 유니클로 큰 게 있잖아요. 옷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 시야 안에는 같은 종류의 옷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종류의 옷들이 있고 다른 종류의 옷을 보려면 몇 걸음 가서 이제 생각과 함께 가서 그 옷을 고르게 됩니다. 근데 인터넷 앱에 보면 또 유니클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굳이 거기까지 시간 내서 차 끌고 가서 가기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선 생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현장에 가면 내가 몇 걸음 가는 동안 이것을 살까 말까 만져보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으로만 보면 한 장면 안에 옷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이미 분산됩니다. 한 종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너는 이걸 고를 거니 저걸 고를 거니. 이미 인터넷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이제 디스플레이로 이제 보여주면서 이 전시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빨리 선택하라 라고 하듯이 여러 가지 보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빠른 선택을 하기 위한 그 인터넷 자체의 속성인 거예요. 동영상만 봐도 또 나타납니다. 요즘 저도 동영상 편집을 몇 번 해봤는데 동영상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컷 편집이에요. 컷 편집. 컷 편집이 뭐냐면 그 여러분들 영상 같은 거 보면 사람의 말이 안 끊기고 계속 나와요. 원래 한마디 하고 숨 쉬고 한마디 하고 숨 쉬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 숨을 안 쉽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말해요. 이게 뭐냐면 컷 편집을 통해서 그걸 다 단축시켜 놓은 거예요. 쓸데없이 숨 쉬는 시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 이제 짧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끊기면서 말과 말의 간격을 줄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 지루하지 않으니까. 너는 빨리 이것을 선택해서 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점점 더 급하게 조급하게 그것들을 끝내고 넘어가려는 시도들이 그 이미 인터넷과 영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서칭입니다. 요즘 AI 혹시 AI 쓰십니까 어머님들? 뭐 쓰세요 혹시? 챗 GPT? 뭐 제미나이? 네, 제미나이 쓰시는군요. 요즘 제미나이가 또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특히 제가 이제 목사니까 챗GPT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뭘 해봤냐면 과연 AI가 설교를 써줄까? 이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AI가 어느 정도로 설교를 써줄 수 있을까? 물론 제가 그렇다고 AI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주평강교회 아닙니다. 네. 그 목사님은 AI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 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셔요. 또 다른 나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거기에 나를 얼마나 잘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걔가 나처럼 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구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기로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바쁜 세상 속에서 가족과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AI에 나 대신 다른 아바타 같은 존재로 심어놓고 이것이 나 대신 일을 해준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고 제 주변에 말하는 형님이 계십니다. 컴퓨터 세계에 그렇게 또 다른 내가 생기면 좋겠죠. 네, 일 처리가 빨리 되니까. 그렇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씨름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사유를 잃을 것입니다. 이 AI한테 맡겨놓다 보면 내 본체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멈춰 있겠죠. 그때 내 수준에 멈춰 있겠죠. 근데 나를 정말 잘 입력해 놓으면, 제가 그 형님의 설교문 AI가 써준 걸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너무 놀라웠어요. 원래 좀 이렇게 설교 공유를 하는 형님인데 진짜 그냥 직접 쓴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에 대한 자료, 지금까지 썼던 설교를 100편을 거기다 넣어 놓으면 AI가 알아서 그 100개의 설교를 분석해서 서론, 본론, 결론, 당신의 스타일, 억양 다 분석해서 새로운 설교를 말씀만 입력하면 써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은 이렇게 점점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로 깊은 생각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본체, 그러니까 AI 말고 내 아바타 말고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유하고 고민하고 해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맡겨버리니까 깊은 생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산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산만함. 인간이 다들 산만해져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고민 없이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쿠팡에 들어가서, 당근마켓에 들어가서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물건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나 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미 우리가 인터넷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선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하러 고민해? 결정만 하면 되지 라는 시대 속에서 깊은 생각이 사라진 대표적인 예, 그게 우리가 쇼핑할 때 고민 없이 사는 것들, 네, 이런 것들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실제로 어떤 동의서 같은 거 여러분 다 읽으시나요? 네, 그냥 동의하시죠? 네, 이것도 문제로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읽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동의한다는 건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저도 사실 그냥 눌러요. 네, 보통 대부분 넘어가도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근데 고민도 하지 않고 클릭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가 이미 변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걸 읽을 필요가 없어. 원래 클릭했잖아. 그냥 클릭해. 라고 이미 뇌가 명령을 우리한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컴퓨터 많이 하는 애들 보면 눈보다 손이 빠른 애들 있어요. 지금 전혀 페이지 잠깐 떴는데 그러면 같이 보려고 했는데 이미 막 누르서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장면 전환 팍팍팍. 그게 다 이미 뇌의 구조가 바뀐 겁니다. 내가 뭔가 깊이 생각하고 그 페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만한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너는 그냥 넘어가면 돼. 누르기만 하면 돼. 클릭만 하면 돼. 선택하면 돼. 라는 걸로 넘어간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자체는 효율성에만 집중을 시킵니다. 효율성에만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글이나 내용을 이해하기도 전에 클릭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실생활에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쇼핑을 단적인 예로 들었는데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 있잖아요. 내가 배우자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자녀 교육에 어떤 결정을 할 때 고민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냥 몰라 이렇게 선택해 버리는 것들, 몰라 그냥 살자라고 해버리는 것들, 사실 한 번 더 고민하고 대화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돌아서 가고 하는 일들이 인간성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다 놓치고 그냥 빨리 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결하고 일 앞에 놓여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클릭해서 넘어가자라고 하는 이런 삶의 양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인간들의 삶을 이미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SNS나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위해서 제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표출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고 이 감정을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빠른 이 프로세스 과정, 그러니까 내 감정이 들면 그냥 바로 표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어를 못하는 이유도 그렇게 해결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참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항상 읽어야 할 것들은 읽고 이게 습관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눈보다 손이 빠를 것이 아니라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크게 와닿지 않죠. 제가 볼 때는 저와 어머님들은 쇼핑할 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오늘 내일 아침밥 뭐 먹을까 쿠팡에서 주문을 할 때 이럴 때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내가 옷을 살 때 과연 내가 이번 비전 축제 때 이 옷을 좀 레트로로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내가 지금 사야 될 옷인가 아니면 있는 옷을 정말 꺼내와서 입을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는 빠른 일 처리를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거든요.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이상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면 거기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덜 하려고 빨리 끝내려고 일을 그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하는 건데 거기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도. 좋은 도구가 생겼으니까 시간을 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일을 하느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기능 때문에 집중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한 길 외길 가서 그 일을 처리하면 제일 좋은데 여기에는 너무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해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아이가 라지를 해야 되는데 라지를 누르기 전에 뭔가 이 유튜브 버튼이 옆에 있으면 거기에 유혹에 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즈밖에 안 되는 기계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그것만 하겠지만 박수를 치시네요. 근데 내 아이한테 그걸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 슈퍼컴퓨터가 아이의 지금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장가람 목사님 컴퓨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맥북 중에 어떤 맥북은 사람이 가면 저절로 화면이 딱 켜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장 목사님 컴퓨터 앞에 지나가게 됐는데 딱 켜졌어요. 근데 왜 놀랐냐면 그 브라우저 창이 거의 한 30개가 켜 있는 거예요. 30 그 브라우저 크롬 창이 30개가 켜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막 깨알처럼 다다다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그렇게 켜놨나 봤더니 막 구글 시트, 뭐 학생 정보, 미리 캔버스, 대관, 막 공문 작성, 막 되게 많은 것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막 NBA도 있었어요. 농구 왜 켜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요즘 저도 한 20개 정도 켜놓고 있는데, 근데 보면 이제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어떻게 이렇게 돼 보니까 이렇게 브라우저를 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 마음이 언제 평안해지냐면 브라우저를 닫는 순간 평안해집니다. 이제 이게 닫아지는 만큼 일이 해결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쌓여 있는 만큼 아직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가 켜져 있다 보니까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도 빨리 해야 되고 저것도 빨리 해야 되고 이것도 빨리 해야 되고 이것도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하나만 켜놓고 그거 해결한 다음에 다음 걸 켜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브라우저, 컴퓨터, 인터넷을 한 번에 수십 개를 켜놓을 수 있다 보니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끝나지 않는 거야?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단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리 듀얼 모니터를 써도 모니터를 두 개를 사용해도 당신이 그 브라우저 개수가 많다면 그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화면 안에서 한 브라우저로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하면서 사유하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기계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저만 그런가 봅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제함에 있어서 리로스쿨 켜놓고 노션 켜놓고 뭐 라지 켜놓고 막 이렇게 다 켜놓으면 내가 지금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부터 놓치게 됩니다. 계획한 대로 하나씩 해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옆길로 셀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어느 순간 순서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진짜 급한 일이 있는데 너무 이게 창이 많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걸 선택하고 일하고 있는 경우 저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급한 일인데 자꾸 다른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쉽게 끝낼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뭔가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처럼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한테 굉장히 혼란스러움과 집중력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은 구조 자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이제 화면 전환이 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할 때 우리 인지력에 우리 뇌에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환 비용이라는 겁니다. 전환 비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관심을 전환할 때,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로 넘어갈 때 우리 뇌는 넘어갔다라고 여기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게 브라우저가 넘어가면 다시 거기에 집중하려고 방향을 잡는데요, 뇌가. 그러니까 뇌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로 넘어갔을 때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뇌한테 시간을 주기도 전에 다른 브라우저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방향을 정해서 이 기능을 너한테 줄 건데 이 기능을 주려고 방향을 잡기도 전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 머리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집중력도 잃게 되고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선택과 결정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독일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2분 넘게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페이지는 10개 중에 1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뭐 종이를 하나 보면 좀 이렇게 길게 볼 수 있잖아요. 한 뭐 시 같은 것만 봐도 2, 3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습득할 때는 2분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환시키는 거예요. 나 이미 알았어. 이미 난 습득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근데 뇌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된 것 같지만 뇌는 그 방향을 잡고 이제 집중을 시작했는데 전혀 습득하지 못한. 그래서 핸드폰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깊이 고민해보지 않기 때문에 빠른 전환 속도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뇌도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억도 하지 못하고 뭔가 보긴 봤는데 확인했는데 남아있는 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콜라스 칸은 이런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되게 스마트폰을 보면 내가 쉬는 것 같지만 뇌를 혹사시키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하나에 집중해서 진득하니 나한테 뭔가 정보를 주고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빠르게 전환되다 보니까 방향도 못 잡고 얘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뇌가 혹사되고 결국에는 머리가 나빠지고 집중력도 잃고 책 읽을 만한 역량도 다 놓치게 되는 이 미디어에서 주는 악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학교가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제는 좀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계속 고민 중이에요. 저기 이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선생님들이 몇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이제 와이파이를 끊는 시간을 갖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자꾸 옆으로 새니까 인터넷이 안 되면 그래도 좀 필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와이파이를 시간대별로 하자, 아니면 그 스마트 기기를 놓는 공간을 만들자 등 지금 아마도 내년에 좀 더 제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꾸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부족한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그렇게 지배를 당하는 구조가 이미 잡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완해 주려면 이제 구조,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구조 속에서 그걸 바꾸거나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그걸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스마트폰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옆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조만간 저희가 정한 것들을 공지하게 되면 이제 가정과 학교에서 같이 좀 맞춰서 그 부분들을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말씀드려도 어떤 특정 가정은 그냥 하는 경우가 저도 들려오거든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진짜 이제 그게 본인 자녀에게만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남의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받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얘는 보고 싶을 거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좀 약속을 지키게 되면 지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인터넷이 주는 가장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인간이 사람됨과 인간성이 침식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성을 놓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빠지면 빠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가립니다. 자신을 가리고 익명을 사용하고 핸드폰의 비밀번호는 기본이죠. 그리고 멀티 프로필 요즘 젊은 애들 다 사용합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교회에서의 나가 직장에서의 나가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의 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필 자체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날 다 가려 놓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보호 필름, 저도 지금 액정이 깨졌는데 사생활 보호 필름 45도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댓글이 난무합니다. 마치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처럼 죄는 자신을 가리게 만들거든요. 당당한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고스란히 비춰줄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CCTV가 24시간 나를 쫓아다녀도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안 좋은 일들을 자꾸 계획하게 되고 누군가를 욕하게 되고 가려진 내 상태 속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제가 아는 우리 청년부 중에 결혼한 커플 중에 하나는 주평하고의 커플 중에 하나는 남편이랑 대화할 때 카톡이 편해서 카톡으로 대화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네, 놀랍지 않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꼰대 같고 내 시대를 못 따라가나 싶기도 했고 근데 남편이랑 대화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서로 각 방에 가서 카톡으로 대화를 한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말해도 자꾸만 왜곡되고 어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하다 보니까 진중하게 남편과 아내를 위한 시간을 갖지도 못합니다. 그냥 빨리 내 감정 해소해 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빨리 그냥 내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어. 빨리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뭔가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고 깊이 있는 대화와 시간을 가지는 것들이 인간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걸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빠른 시대 속에서 얕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 빨리 선택하고 빨리 클릭하고 빨리 결정해서 빠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진정한 내 배우자에 대해서 진정한 내 자녀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진행하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게 빠른 일 처리가 있고 정직하게 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빨리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려면 덮어놓고 가면 되고 그냥 문제 삼지 않으면 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려다 보면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고 오래 걸리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쓰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됐던 게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근데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빠른 일 처리, 빠른 해결, 우리한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왔어? 라고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정직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왔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학교나 가정이나 자녀와 배우자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했을 때 오래 걸리더라도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고 정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선생님들 회의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오래 걸리더라도 돌아갑시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빠른 일 처리 속에서 당신은 능력 있네 라고 그런 인정받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돌아가더라도 정직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옳은 것과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때로는 그것을 선택해서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감사함을 누리고 그렇게 자라나는 게 기독교 신앙인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은 정말 이게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을 꼭 제한해 주셔야 돼요. 네.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스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번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함부로 줘서도 안 되고 노출시켜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10일부터 호주에서는 SNS 지금 미성년자 맞나요? 청소년? 네, 15세, 16세
제한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다 지금 문제인 건 다 같이 알고 있는데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국가들이. 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을 미리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터넷은 주적입니다. 네. 우리의 주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방돼야 됩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해방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부터 자유를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실제로 와이파이도 안 되고 스마트폰도 버리고 어떤 그냥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대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작가인데 자꾸 그냥 블로그 뭐 이렇게 SNS 이런 걸로 홍보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책 쓰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아예 차단된 시설에 가서 완전 디톡스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보다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냐면 제가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봤을 때 20년 30년 뒤면 교역자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지금 신학교 나오는 출신들 목사님들도 거의 없고 지금 이제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누군가 말씀을 정리해서 설교하고 얘기해 줄 만한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글을 읽고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지켜감에 있어서 누군가가 들려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훈련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성경 내용도 많이 알려주세요. 은혜 받은 내용 이 스토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또 머리에 새기고 관심을 갖고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같이 노력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학부모 교육 마지막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조금 그 제안해 주신 것 중에 학부모 기도회 때 학부모 교육을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제가 해보니까 가능할까 싶어요 지금. 왜냐면 학부모 기도회도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학부모 교육도 준비를 하는 건데 주일날 이제 끝나고 이제 준비를 하면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이제 한번 제가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은 지금 계속 좀 요청해 주시는 외부 강의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장애인 인식 교육이랑 그리고 성교육 이런 부분들 내년에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미디어 관련 교육도 좀 전문가들을 모셔서 교육을 받으면 조금 더 우리가 현실감 있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이제 준비할 테니까 같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날 비전 축제 혹시 아이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 초등 부모님들은 모르실 거고 중고등 부모님들 아시나요? 네, 엄청 재밌을 예정입니다. 제가 봤는데 역대급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가요 같은 게 나오는데 혹시 그런 거에 너무 보수적으로 막 무슨 교회에서 가요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그냥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전학교 부모님만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아니고 지혜학교 부모님도 오시면 충분히 즐겁게 이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오셔서 우리 지혜학교 아이들도 같이 와서 즐거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큼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또 때로는 마땅히 제한해야 될 것들을 제한하지 못하고 그저 허용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죄를 다스리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교육받는 우리 주빌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컴퓨터로 인해서 우리의 뇌와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셔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가는 귀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적용해 가며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주빌리 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잠깐 모였다 뭐 또 문의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실 수 있으니까 카페에서 모였다 가겠습니다.